매주 월요일 아침 알아두면 피가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경제뉴스. 우리 돈 얘기 그냥 편안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이죠. 너무 좋아요. 돈 얘기 많이 해야 돼요. 이게 사람들이 돈을 모르니까 이 진보 쪽의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맨날 이렇게 저렇게 찌질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좋아하는 거를 부끄럽게 여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도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쓸 때 제대로 써가지고 제대로 우리 하면 되죠. 왜 우리는 돈 없어가지고 맨날 찌찌거리고 그러면서 돈 얘기하면 나쁜 사람처럼 됩니까? 안 되죠. 자. 저는 그래서 돈에 대한 이 시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인철 소장님을 나오면 참 좋습니다. 이인철 소장님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서론이 길었어요, 제가. 자, 오늘 첫 번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국이 3년 3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했네요, 결국. 그리고 러시아도 빚을 좀 갚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며칠 전에. 근데 그거 일부만 갚은 거였었죠? 맞습니다. 디폴트 되기 바로 직전에. 줄줄이 지금 이제 그렇죠? 국채 만기 상환 이자가 돌아오는데 첫째 날은 갚았어요. 네. 갖고 있는 달러가 좀 있으니까 첫째 날은 115조 갚았어요. 예. 갚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계속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 돈 갚아야 될 날짜. 근데 못 갚으면 결국 디폴트 아니에요? 국가 부도? 맞습니다. 이거 가능성이 커졌다고 하는데 우선 이 얘기를 좀 순차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하고 지금 미국이 인플레가 엄청나다면서요. 맞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었는데 사실은. 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7.9%가 올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올릴 수가 있죠? 우리보다 2배 넘게 네. 40년 만에 최악이에요. 그러네. 그러다 보니까 돈을 이제 많이 찍어내서 그래요? 맞습니다. 코로나 때? 코로나 때 너무 많은 돈을 찍어냈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계속해서 빅 스텝, 네네. 큰 폭의 금리 인상으로 가느냐, 아니면 베이비 스텝, 천천히 금리 올릴 거냐, 요 두 개의 이제 관점이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스몰 스텝, 굉장히 이제 적은 걸음으로 뚜벅뚜벅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3년 3개월 만에 인상을 했는데 금융시장은 안도하고 있어요. 뉴욕 증시가 지난주 내내 올랐어요. 네네. 일주일 내내 올라서 닷새 연속 상승세인데 지난주 주간 상승폭을 봤더니 1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주간 8%가 넘게 올랐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코스피 2,700선을 회복을 했거든요. 네네. 자, 그러다 보니까 예고된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라는 증시 경험이 있거든요. 네. 사실 2주 전만 복귀해 보면 네. 러시아 사태 나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다 보니까 다우지수, 미국 증시가 주간 기준 5주 연속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본격적인 침체장이 시작된 게 아니냐. 그런데 지난주 일단 금리를 이제 인상하면서 통화 긴축을 선언을 했지만 오히려 불확실성이 좀 해소됐다. 네. 오히려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좀 높아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미국은 어쨌든 이번에 기준금리 0.25% 인상해서 금융시장이 그래도 잠깐 동안은 안도를 했지만 앞으로 6번은 더 올린다 이래가지고 저도 지금 마이너스 대출 쓰고 있는 것들이요. 처음에는 이게 2몇 퍼센트에서 시작했어요. 그동안 사실 제가 그럼 안 봤는데 어제 제가 딱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4몇 퍼센트인 거예요. 난 내 생년에 죄송합니다 여러분 4몇 퍼센트 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변호사들한테는요. 전문직 변호사 의사들한테는 은행이 굉장히 저리로 그다음에 마이너스 통장 대출도 거의 억 단위로 막 해줬어요. 그 수혜자였던. 단위 뭐 당연한 거고 네, 되게 많이 당연한 해줬죠. 것으로 여겼거든요. 전문직들은. 네, 근데 네. 지난해부터 금융당국이 전문직이라 하더라도 마이너스 통장 대출은 억대 밑으로. 그래 억대도 안 해줘 이제? 네, 억대도 안 해줘요. 어머, 그러면서 자기 연봉 수준에서 크게 넘지 못하도록. 900까지 원래 해줬는데? 그러니까 크게 넘지 못하도록 계속 규제를 해왔어요. 아이고 큰일 났네. 큰일 났네요 이제. 난 어떻게? 나도 디폴트네. 그래서 이제 못 금리도 갚네. 우대 금리를 많이 없애면서 금리가 네. 많이 올랐는데요. 네, 네. 어쨌든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은 연내 6차례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연내 6차례라고 하면 지금 이 미국 연준 위원들이 앞으로 1년 동안 미국의 금리가 어떻게 될 겁니다를 예상한 점도표가 있는데 네. 그걸 봤더니 평균 연말 가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1.9%. 6번 인상한다는 건 올해 연준이 6번 회의가 남았는데 그때마다 한 단계씩 계속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6번이면 0.25 곱하기 6번이면 1.5인데 예. 좀 전에 0.2 올렸으니까 1.75. 7로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추가로
내년 예상치를 봤더니 내년은 연 2.75%, 2.8%예요. 그럼 지금 가지고 있는 이율에다가 아까 말한 거의 한 3%를 올려버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내년에도 3차례에서 4차례 추가로 더 올리겠다는 겁니다. 계속 올리기만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안 내리고? 왜 이 정도까지 하느냐? 앞서 얘기했잖아요. 미국의 네. 소비자 물가가 8% 너무 육박하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아프가니스탄 철군 물가 올랐죠. 미국인들이 네. 가장 민감한 건 기름값인데 네. 기름값이 거의 2배 가까이 폭등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이제 이 중앙은행인 제롬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파이터가 되겠다라고 이미 예고를 했는데 네. 그나마 우크라이나 사태가 나면서 보폭을 줄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연준이 이번에 금리를 올리면서 내년 올해 물가 전망치를 어떻게 봐느냐? 당초 예상했던 2.6에서 무려 4.3%까지 올랐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물가 때문에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시사한 겁니다. 그러네요. 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질 거고요. 지금도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만 앞으로 우리도 최소 1.5% 이상 더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1년 동안에. 그러면 우리 소상공인들 요즘 지금 대출금 갚아야 되고 다달이 이자 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게다가 전세 대출로 그렇게 많이 했는데 전세 대출 이자도 엄청 늘어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난해 8월, 11월, 올해 1월 세 차례 기준금리 인상해서 지금 1.25%예요. 그런데 미국이 지금 연말에 2%까지 금리를 올려버리면 네. 우리는 적어도 3번은 더 올려야 돼요. 그렇죠. 저거는 3번 올려야 똑같아져요. 그렇죠. 똑같다 하더라도 외국인 입장에서 달러 투자할 거냐, 똑같은 예금 이자를 준다면, 채권 이자를 준다면 달러 투자할 거냐, 원화 투자할 거냐. 당연히 달러 투자하죠.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이 한국은행은 이제 올해도 최소 2차례 이상, 3차례까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주열 총재가 지난달 뭐라고 얘기했느냐. 지금 현재 연 1.25%인 기준금리 연말까지 1.75에서 2%까지 올릴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자, 이렇게 되면 네. 전문직인 노영희 변호사의 마이너스 통장도 4% 이자인데 네. 주택담보대출은 지금 5%예요. 그렇죠. 그 6% 넘어간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소상공인들 대출도 있는데 지금 만기 연장 또 됐거든요. 네. 또 그러면서 6개월. 그렇습니다. 연기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 비용 부담은 더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아휴, 뭐 소장님하고 얘기하면 답답한 얘기밖에 안 해가지고 정말 좀 좋은 얘기 해줄 수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돈의 흐름을 정확하게 아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돈의 방향이 금리가 네. 계속 오를 거니까 네. 씀씀이를 줄이면서 빚을 좀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외국인들이 최근 3주 동안 국내 주식 5조 넘게 팔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6만전자까지 네. 삼성전자가 깨지는 상황이 있었는데 네. 어쨌든 이러다 보니까 외국인의 이제 코스피 비중이 지금 6년여 만에 가장 낮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에 하나 미국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거 계속 외국인들 팔 수밖에 없어요. 이걸 누가 지금 받고 있느냐 몸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받고 있어요. 맞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정말 힘들어하고 있더라고요. 자, PX님 고금리 고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게 지금 고금리 고고가 어쩔 수 없어요. 자, 1년 동안에는 계속해서 고금리를 갈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흐름을 알고 돈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산해봐라라고 우리가 이걸 좀 알려드리는 거. 자, 여기까지 좋습니다. 러시아가 디폴트 빠지게 되면 뭐 정말 세계 경제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로 끔찍해지겠죠. 네, 그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두 번째 이슈 한번 가겠습니다. 사실은 대기업은 원래 중고차 시장에 들어가지 말아라라는 게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원칙이었지 않습니까?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허락을 받아가지고. 맞습니다. 이거 갑자기 정부가 이 대기업의 중고차 판매업 진출을 허용한 이유, 이거 정확히 뭘까요? 맞습니다. 그동안 네. 이 중고차 시장은 사실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소비자들이 이제 현혹된 매물로 가서 직접 가보면 미끼 매물인데 실제로는 없는 물건이에요. 네. 자, 그러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고차 시장에서도 조금 이제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완성차 업체가 들어와서 이 시장을 조금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필요성이 굉장히 많았지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3년부터 이제 중고차 매매업은 대기업 진출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완료가 돼서 2019년 2월부터는 사실은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기업이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난주 네, 결정이 네. 났습니다. 네, 네. 중소벤처기업부가 허용을 한 거예요. 허용을 하면서 이유가 뭐냐? 사실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양심적이지 못한 이제 중소업체들의 미끼, 허위 매물에 대해서 인터넷 올려놓고 이것을 찾아온 고객들한테 비싸고 품질이 낮은 중고차를 파는 일이 적지 않았고요. 그렇죠. 사기도 많이 치고 막 맞습니다. 여기에다 지난해 5월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중고차 매매 사기단에 속아서 할부로 트럭을 샀다가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60대가 이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고차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를 직접 만드는 회사가 인증하고 보증하고 신뢰라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요구가 굉장히 높다라는 걸 정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긴장해야 되겠죠. 기존 중고업체들. 그동안에 조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면서 본의 아니게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게 많았었는데, 그리고 본의 아니게 본인들 배만 살짝살짝 불렸던 게 많았었는데, 울챙이 배처럼.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됩니다. 이 대기업이 들어와 버리게 되면. 이게 한번 들어오기가 어렵지, 들어와 버리게 되면 여러분들 정말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중소 혹은 중고업체들, 이만의 뭔가를 조금 만들어내야 되고, 더 이상 이 대기업은 좀 제한을 좀 두고 이런 식으로 보호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혹시 뭐 그런 게 좀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맞습니다. 지금 현대차의 경우에는 이장 초기이기 때문에 네. 자기 차량만 하겠다. 일단은 현대차 중고차만 현대차만 다루겠다. 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네. 구매하고 5년 이내이면서 주행거리가 10만 킬로 미만인 자사 브랜드 차량만 매입해서 한 200가지 정도 항목에 대해서 품질 검사 통과한 차만 운영하도록 인증해서 온라인으로 판매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 높이고 신차 수준으로 이제 상품을 내놓겠다라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장에 진출해 있는 중고차 업체들은 여전히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이 이미 신차보다도 1.4배 정도 더 많아요. 시장이 더 큽니다. 판매량이 한 250만여 대 가까이 되는데, 앞으로 이게 더 중고차 시장, 신차 사시는 분보다도 중고차를 더 이제 사시는 분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어쨌든 중고차 매매 업계에서는 독과점 현상, 대기업이 들어옴으로 해서 이게 이제 백화점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전통시장에서 거래가 됐다면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하나 들어와서 그 시장을 가버리고, 특히나 앞서 얘기한 5년 미만 그리고 10만 킬로 이내 차량의 알짜 물량이거든요. 중고차 시장에서 이 시장을 전부 이제 대기업한테 뺏긴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현대차만이 아니라 지금 완성차 업체 5개사는 물론이고 렌탈 업체까지. 롯데 렌탈. 그렇습니다. 렌탈 업체까지도 지금 이 시장 진출을 선언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중고차 업계에서는 이 시장에 대해서 골목상권 침해다라면서 아직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아유, 정말 듣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또 이게 좀 정신없이 돌아가는 과정 중에서 또 무슨 부작용이 있을까? 지금은 또 좋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중소기업도 다 죽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가격도 오를 것 같아요. 그렇죠. 가격이 많이 오르겠죠. 모르겠어요. 힘들어요. 자, 어쨌든 오늘 우리 또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님하고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